18세기 중엽에요.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혁신과 함께 대규모의 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변혁이 좀 일어납니다.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혁명이 막 전개되기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전해주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 경제학자가 있었죠. 네, 누군지 아시죠? 네, 아담 스미스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아담 스미스는 대부분 알 것 같아요. 뭐 못해도 이름은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부론을 썼죠. 국부론이죠. 원제목은 국부의 성격과 요인들에 관한 연구인데요. 좀 길죠. 이걸 국부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요, 이 분업의 중요성을 좀 설명하면서 이 핀 공장의 예를 드는데요. 여기가 아담 스미스가 방문했던 핀 공장이라고 합니다. 핀 공장을 방문한 뒤에 이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썼어요. 핀 만드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는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루에 핀 20개는커녕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핀 제조업은 한 사람이 철사를 가져오면 두 번째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펴고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다섯 번째 사람이 핀 머리를 붙이기 쉽게 다른 쪽 끝을 갈아내어 만든다. 핀 머리를 만드는 공정도 몇 단계로 나누어 있고 핀과 핀 머리를 붙이고 색을 칠하고 포장하는 과정도 다 나뉘어 있다. 결국 핀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18번의 세부 작업을 따로따로 분담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 공장에서는 노동자 한 사람당 평균 4,800개의 핀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처럼 아담 스미스는 분업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공장에 이러한 분업 시스템을 도입해서 생산을 증대시킨 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맨 앞에서 살펴보았던 부르주아들입니다. 이 부르주아들은 분업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에 물꼬를 튼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본격적인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증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증기기관차입니다. 산업혁명의 이 원동력이 되었던 게 방적기의 발명인데요. 뭐 각종 방적기가 발명되면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생산이 증대되면서 이 생산에 투입할 노동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양이 사람을 지금 먹고 있는 그림이죠. 양은 초식 동물인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그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그의 유명한 저서에 남긴 말이기도 한데요. 네, 바로 토마스 모어인데요. 네, 이건 토마스 모어의 가족 사진? 아니, 이제 가족 초상화죠. 가족 초상화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 모어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인문학자라고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모어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법률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귀족이었죠. 그러니까 변호사와 또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대법원장하고 또 법무부 장관을 이제 혼합한 그런 정도의 위상인데요. 이 로드 캔슬러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뭐 대부분 그 찾아보시면 그 대법관이 됐다 또는 뭐 대법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약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로드 캔슬러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영국 그 당시 영국 왕이 헨리 8세였는데 이 헨리 8세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이 독실한 카톨릭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헨리 8세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헨리 8세가 왕비인 캐서린과 이혼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고요. 나중에 이 헨리 8세가 앤 불린하고 혼인을 하고요. 이 앤 불린의 자녀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왕위 계승법에 대해서 이 토마스 모어가 서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반역죄로 런던탑에 투옥이 되는데요. 그랬다가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이 사형 집행 당하는 날인데요. 이때 그 사형 집행인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 수염은 이 반역죄를 범한 게 아니니까 수염을 자르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기 목을 자르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토마스 모어가 좀 사형에 처해지고요. 그 바로 다음에 그 왕비였던 이 캐서린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게 앤 불린이었는데 이 앤 불린도 간통죄와 또 근친상간 간통과 근친상간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요. 그 런던탑에서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앤 불린의 딸이죠. 앤 불린의 딸이 영국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네, 토마스 모어가 남긴 그 유명한 책이 유토피아인데요. 이건 그 최근에 출판된 책입니다. 네, 칼라로 보니까 좀 나아 보이죠? 바로 이 유토피아에 그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뭐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에 이 동물들은 아주 적은 양의 먹이만 필요로 하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지금은 노골적으로 맹렬한 식욕을 발달시키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먹어치우는 동물들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클로저 운동을 가리킨 건데요. 엔클로저는 우리말로 하면 울타리 치는 것을 말합니다. 엔클로저는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또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오랫동안 일어났는데요. 영국에서 엔클로저가 일어난 동기는 좀 그래요. 그 영국은 그 모직물 공업이 상당히 발달했는데요. 이 모직 공업이 발달하니까 양털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 영주들이 양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려면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초지를 만들고 거기에 양을 키우면서 이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치기,
그러니까 엔클로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양을 키우는 게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중세시대 장원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봉건 시대에 봉건 영주들의 이 경제적 기반은 그 농업 생산을 위주로 하는 장원 경제였는데요. 제법 괜찮아 보이죠? 레고로 만든 장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영주의 성이 좀 보이죠? 그 아래에 그 농노들이 사는 마을이 있고요. 왼쪽에 보면 이 빨간 지붕이 보이죠? 이 교회와 수도원입니다. 봉건 영주들은 귀족이잖아요. 무슨 백작이니 공작이니 아니면 기사작이라도 있는데요. 이 작위는 그 장남한테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남만 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장남이 공작, 백작 같은 귀족 신분을 세습하면서 이 장원도 물려받는 거예요. 둘째 아들부터는 그냥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둘째 아들도 자기 자식인데 이 둘째한테도 뭘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둘째한테는 이 수도원을 물려주고요. 이 수도원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이 수도원장을 하려면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요. 뭐 거의 돈으로 사는 거죠. 돈으로 이제 신부 자리를 사서 수도원장이 되고요. 뭐 미사라든가 뭐 종교적 행사 같은 거는 진짜 신학을 공부한 신부를 고용을 해서 드리게 하는 겁니다. 뭐 그랬어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도 뭐 크게 다르게 보이진 않는데요.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건 그 중세 장원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뭐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죠. 흔히 서양인들은 뭐 유목민의 후예고 유목민 기질이 있어서 뭐 모험적인데 뭐 동양인들은 농경민이어서 좀 안정적이고 뭐 정착적인 걸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그런 소리가 얼마나 참 헛소리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서양인들 역시 농경민이었고요. 농경민의 후예였던 거죠. 사실 그 유목민으로서의 기질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여 고구려 시대까지만 해도요. 유목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발해의 경우도 뭐 유목과 농경이 모두 중시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을 앞뒤로 농경지가 있는데요. 마을 앞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땅입니다. 마을 뒤쪽으로 보면 목초지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중세 시대였다면 여기는 양을 키우는 목초지가 아니에요. 농사를 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장원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중세시대 장원의 구조입니다. 뭐, 한 중간에 보면, 중앙에 보면 교회가 보이고요. 교회 오른쪽으로 영주의 성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아래쪽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오른쪽에 방목장이 있고, 왼쪽으로 목초지가 있죠. 여기는 그 양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말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 말은 그 전쟁이나 또 승마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 농사를 짓는데 유럽에서는 소보다 말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소를 농사에 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가 말보다 힘이 세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소보다 말이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밭농사 위주였는데 우리는 논농사가 중심이 됐죠. 그런데
소는 발굽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데 말은 굽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통굽인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말은 논에 들어가서 발이 빠지잖아요. 진흙 속에 발이 빠지면 그럼 발을 빼내질 못해요. 서기 21년에 고구려 대무신왕 무율이요. 부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왕인 그 대소왕을 죽이는데요. 이때 이 고구려 군이 그 자신들보다 몇 배나 많은 이 부여군에게 포위가 됐는데 이때 썼던 전술이 좀 이런 거예요. 보통 그 전쟁은 그 농사철이 끝나는 그 겨울에 시작을 하는데 무율은 이 농사철이 시작할 때 부여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부여에서 그 군사를 동원해서 이 고구려군을 포위를 하는데 마침 이 농사철이 시작되니까 이 겨울에 얼어있던 땅이 그 녹으면서 진흙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여의 기병들이 그 말굽이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로 통로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이 고구려 기병들이 그 부여왕을 급습을 해서 이 부여의 이 대소왕을 죽입니다. 그 유럽에서는 이렇게 밭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부려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논농사를 짓다 보니까 말을 부리지 못하고 이 소가 농사에 쓰인 거죠. 소가 말보다 힘이 세서 농사에 쓰인 게 아닙니다. 뭐 동남아도 그렇고 보면 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그 소를 쓰는 게 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상식적으로 좀 퍼져 있는데 좀 많이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임진왜란 때 그 신립이 충주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패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통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전법이 청야 수성전 또는 뭐 기병전이었는데요. 이 청야 수성전은 그 들판을 비우고 성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이게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쓰던 기본적인 이 방어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기병을 중심으로 해서 보병이 그 기병을 보좌하는 형태의 전술을 썼는데요. 신립 역시 충주에서 그 왜군을 맞아서요 기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4번 승리를 하죠. 그렇지만 이 5번째 패한 거예요. 신립이 패배했던 원인은 그 군사들이 그 신립이 북방에서 훈련시키면서 데리고 온 군사들이 아니죠. 갑자기 모아서 이제 급조한 군사들이었고요. 무엇보다 이런 그 급조한 보병들하고 기병들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4번이나 승리했다라는 게 좀 놀랍죠. 뭐 신립이 좀 패해서 목숨을 잃기는 했지만 아주 훌륭한 장수였다는 점을 좀 알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조령에서 매복해서 왜군을 섬멸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왜군이 문경세제를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령, 그러니까 문경세제에서 딱 매복을 해서 그 왜군을 거기서 섬멸했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 또 비난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복이라는 건요. 적군이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매복이라는 게 그 당하는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알면서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매복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매복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뚫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왜군은 이
꼭 조령을 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령을 막잖아요. 조령을 막으면 문경세제를 딱 막고 있으면 왜군은 이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조령을 딱 막으면 군사를 돌려서 이 보은, 청주, 안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좀 험하지만 옆으로 그러니까 예천, 영주 이렇게 돌아서 단양, 제천, 원주 뭐 해가지고 여주, 양평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조령을 막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조령을 넘었다 하면 한성으로 간다. 한성으로 간다 하면 충주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충청 가명이 충주에 있었죠. 또 육로로 가든 수로로 가든 이 경상도 쪽에서 한성으로 가려면 이 충주를 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충주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서 진을 치고 충주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제 탄금대 전투라고 많이 하는데 이 탄금대에서 전투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전투는 이 충주성 앞에 그 벌판에서 벌어진 거고요. 탄금대는 이 조선군의 지휘소가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립의 조선군이 패배한 것은 배수진을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배수진을 친 게 아니죠. 갑자기 급조한 군대라서 뭐 훈련도 거의 안 돼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이 왜군의 보병 전술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북방의 기병들을 상대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전술 자체가 기병 전술이었는데 왜군은 그 보병 위주의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총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갑자기 급조한 군대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보병 전술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보병 전술에 대응하지 못해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병과 기병이 서로 맞서면 기병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보병이 이겨요. 그러니까 기병만으로 보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잘 훈련된 이 보병의 진 있죠. 보병의 진을 기병은 결코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옛날에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요.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다 평정을 하고 인도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겁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고 또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거, 이거 모두 다 보병 군단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병이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병 전술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이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이게 로마와 고구려의 기병인데요. 뭐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네, 지금 뭐 수업 시간에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과목 내용과 상관없다고 해서 뭐 수업 안 하고 딴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학문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나요? 큰 차이점. 그러니까 로마군은 고구려군에 비해서 갑옷이 좀 빈약하다고 할까요? 네, 고구려 기병은 이 철갑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고 말까지 갑옷을 입혔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한 C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보이나요? 이거 등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등자가 발명되면서 아주 화려한 기병 전술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등자는 누가 발명했을까요? 이 등자는
고구려가 발명해서 세계로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발명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학설이고요. 북방의 어떤 스키타이족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크게 이 고구려에서 발명됐다는 견해, 그 다음에 스키타이에서 발명했다는 견해 뭐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구려나 스키타이족이나 또는 뭐 부여족이나 서로 통하는 데가 있죠. 이게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등자가 발명이 되니까 중무장을 한 기병이 이렇게 긴 창을 들고 돌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기병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구려 기병처럼 돌격을 해서 적진에 부딪혔다가는 바로 그 충격에 의해서 그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뭐 그냥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와서 그 창을 던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을 딱 던지고 도망가는 그 투창수 역할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로마군의 창은 굉장히 그 창 가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창은 던지는 창이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창을 던졌는데 이게 그냥 그 적에게 맞지 않고 그냥 그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적군이 그 적이 그 창을 집어서 다시 그 아군에게 던질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그 가늘게 한 게 뭐냐면 이 창을 한 번 던지면 이 창이 어딘가 맞으면 이게 휘어지게 또는 부러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다시 이제 이 창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투창입니다. 던지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리고 그 유럽에서 기병의 역할은 그 이 정도였죠. 등자가 그 유럽에 전파될 때까지 기병은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보병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조그만 단서라도 아주 사소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편견일 수가 있어요. 항상 진짜 그런가? 그렇다면 왜 그렇지? 이렇게 회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의심하고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다시 그 중세의 장원인데요. 그 목초지나 방목지에서는 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우리는 논이고 밭이고 뭐 봄에 심고 여름 심고 가을 심고 해서 계속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뭐 논농사를 져서 가을에 이렇게 벼를 수확을 하면 논에서 물을 빼고 거기다 보리를 심고 봄에 또 보리를 수확을 하면 물을 채우고 또 이제 못 심어서 이제 논농사 짓고 뭐 그랬는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네, 여기 춘경지. 예, 여기는 봄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네, 그리고 추경지. 여기는 가을 농사를 짓는 데죠. 휴한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농사를 쉬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 해에 춘경지, 추경지, 휴한지 이렇게 썼다면 그 다음 해에는 이렇게 봄에 농사 짓던 데를 가을에 또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가을에 농사 짓던 데는 또 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쉬던 데는 또 봄 농사를 져요. 이렇게 농경지를 이제 셋으로 쪼개서 봄, 가을 농사 짓는 거하고 또 쉬는 땅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계절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자, 이런 농사법을 삼포 농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땅이 좀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이 농업 기술도 아주 형편이 없었는데요. 엔클로저는 뭐냐면 이 방목지나 목초지의 양을 키웠다는 게 아니라 이 농경지에다가
이 농경지를 그냥 목초지로 만들어 버린 거죠. 농경지에 이렇게 양을 키우려면 이렇게 풀씨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좀 도망가지 못하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좀 쳐야 되고요. 그 울타리 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엔클로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경지를 뺏기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 쫓겨난 농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난 농노들은 짐을 싸들고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뭐 농촌보다는 도시가 그나마 뭐 일자리가 있으니까 뭐 먹고 살 길이 열리겠죠. 뭐 지금 이 사진은요, 그 엔클로저로 인해서 뭐 영주한테 쫓겨난 농노들은 아니고요. 이건 미국 그 대공황 때 집을 잃고 쫓겨난 가족들의 사진입니다. 뭐 그런데 쫓겨나서 뭐 도시로 가는 처지는 뭐 농노나 뭐 이 사람들이나 똑같았겠죠. 도시로 간 농노들은 이렇게 도시의 노동자가 됩니다. 도시 노동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혹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건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 사진인데요. 미국의 헨리 포드는 1903년 자동차 회사를 세우죠. 그리고 1913년 조립 라인 방식에 의한 이 자동차 생산 체제에 이 포드 시스템을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14년에 그 최저임금 1급 5달러,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이 획기적인 노동 정책을 도입을 합니다. 당시에 1급 5달러는요, 다른 사업장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좀 보편적인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도시로 쫓겨난 이 농노들의 삶이라는 게 뭐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 가장의 노동에 의해서 다른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건요.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고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획득한 이후의 일이었죠. 당연히 식민지가 아니라 본국의 중산층 이상의 노동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온 농노들은 부녀자나 아이들까지 모두 일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공장주들은요, 성인 남자들보다 다루기 쉽고 또 임금도 적게 줄 수 있는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선호를 합니다. 아동노동, 그러니까 이 아동노동의 착취라든가 인신매매가 자본주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또 남녀노소 구분 없이 휴일이나 휴식도 그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거죠. 농노의 신분이었을 때, 그러니까 농노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교회법 있죠. 또는 그 게르만 관습법에 의해서 휴일이나 휴식을 좀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원, 그 농노로서 장원 경제에 그 있을 때, 그 농사를 지을 때는 그 하루씩은 쉴 수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 나와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되었을 때 이 노동 시간을 좀 규제를 하고, 네, 지금 근로기준법이 그렇잖아요. 근로기준법처럼 이 노동시간을 규제를 하고 뭐 휴일이라든가 휴식을 보장해주는 법이나 제도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런 게 이 자유계약의 맹점입니다. 당시에는 이 자유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노동을 착취당할 자유, 아니면 실직하고 굶어 죽을 자유,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예, 당시에 이 노동자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그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역사적 발전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그 항목에서 그걸 다룰 때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리에 쭉 앉아 있는데요.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수업이나 강의라도 듣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장면은 그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이라는, 그러니까 구빈원, 그러니까 워크하우스라고 하는데, 이 구빈원이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잠자리나 뭐 일자리 같은 걸 제공하는 뭐 일종의 복지시설 또는 구호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내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룻밤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무슨 관 같은 걸 모아놓은 것 같죠? 이건 관이 아니라 누워서 잘 수 있는 잠자리입니다. 가격은 그 앉아서 자는 것의 2배였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덮는 이불은 없지만 그런대로 이제 지푸라기라도 넣어서 좀 약간은 푹신한 바닥에 무엇보다 이제 누워 잘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좁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앉아서 자는 것보다는 많이 좀 나았겠죠. 그러면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자기도 앉아서 자는 기에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야 하느냐? 뭐 이제 가장 적은 돈을 내고 잘 수 있는 잠자리가 있기는 한데요. 앉아서 자는 거에 반값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워 자는 거에 한 4분의 1 정도 하는 값이 되겠죠. 네, 줄에 매달려 자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자는 거의 반값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무협지 같은데 많이 보면은 이 무공의 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고수들 같은 경우 줄에다가 그 줄을 매놓고 그 줄 위에서 자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자,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 스케치 한 건데 그 여러분들이 이건 왜 스케치를 한 걸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아서 뭐 이줄 매놓고 거기서 그돈 내고 들어가 잠잔다는 게 안 믿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서 크게 올리질 못했는데요. 보세요. 진짜죠? 줄에 이렇게 매달려서 자는 거예요. 줄에 매달려서. 이것도 공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내고 잤다라는 거죠. 참, 네, 참 비참한 현실이죠. 자, 농노가 도시로 갔다라고 해서 곧바로 도시 노동자로 바뀌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삶에 그렇게 이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에 익숙했던 생활 양식이 뭐 공장에서 요구되는 어떤 규율이라든가 통제 이런 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장에 취업을 하더라도요, 곧바로 막 실직하고 쫓겨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일을 해보면 농사일이라는 게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면
그렇죠. 한여름에 더우면 낮에는 또 일을 안 하죠. 무엇보다 농사일 하면서 농사 일이 힘드니까 우리 일할 때 보면 새참 먹으면서 막걸리 마시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술 마시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공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장에서는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고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작업 반장의 이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생산 활동에 종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농사 짓는 거는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뭐 그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생활 습관이 이 공장 노동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가도 계속 이제 금방 뭐 해고가 된다거나 또는 쫓겨나는 거죠. 뭐 그냥 술 먹고 싸우고 쫓겨나고 다시 일자리 구해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 쫓겨나고 하는 뭐 그런 생활의 그냥 반복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로 간 농노들의 대다수는요, 결국에 도시 빈민으로, 그러니까 하층민, 가장 가난한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불황자라든가 뭐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죠. 사실 먹고 살 돈이 없으면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으면 뭐 방법이 없죠. 이제 남은 방법은 그러니까 국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훔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부인이 지나간다면 그냥 한 푼 주십시오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하지만 이게 만만한 경우에는 칼을 들이대고 돈을 뺏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지이면서 동시에 강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적 노동자라는 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요, 이 어떤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자본가와 노동자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자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 생산에 투여할 어떤 적합한 인적 요소로서 이 노동자를 창조를 하고 또 가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본주의의 상품을 생산하듯이 노동자 역시 자본주의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시대의 농노들을, 그러니까 봉건시대의 농노들을 어떻게 탈바꿈해서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느냐, 뭐 이 문제인 거죠. 네, 첫 번째 방법은 이게 감옥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감옥, 그러니까 현대까지요. 근대 이후의 감옥과 이 근대 이전의 감옥은 그 역할이 많이 달랐습니다. 뭐 지금은 이 형벌의 중심이 징역형이에요. 징역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징역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럽 역시 좀 아주 디테일한 면, 그러니까 세부적인 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와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감옥이란 게 없었던 건 아니죠. 감옥은 있었어요. 근데 감옥은 있었는데 감옥이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예전에 감옥은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형벌, 재판이나 형벌을 기다리는 죄수들을 임시로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 자체가 형벌인 지금의 어떤 징역하고는 아주 다르고요. 뭐 징역형 같은 거는 옛날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징역이라는 건요, 근대에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형벌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징역형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 범죄자들 또는 불황자들,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불안 요소가 되는 자들을 어떤 근대적인 노동자,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 잘 길들여진 노동자, 공장의 규율과 통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근대적 감옥, 즉 자본주의의 감옥, 또 징역의 징역형을 두게 된 그 목적이고요. 또 감옥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어떤 규율과 통제, 그리고 감옥에서의 노동이 결국에 공장에서의 규율과 통제, 그리고 노동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그 노동자를 길들이는, 다시 말해서 노동자로 길들이는 작업인 거죠. 네, 다음은 학교인데요. 학교는 교육기관이죠. 그런데 근대 이전의 학교는 그 선택된 소수 계층의 사람들만 입학을 했죠. 그리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육, 특히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의무교육 이런 거는 거의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뭐 이상 이런 걸 아무리 좀 멋있는 말로 좀 치장을 해 놓더라도요. 결국은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생산해내는 것, 그죠? 그 사회에 필요로 한 인력을 생산하는 것, 이게 학교의 목적이고, 또 학교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인력, 이건 어떤 인력일까요? 학교가 자본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학교는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 요구되는 그 노동 인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네,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말은 문과생들이 한국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 인력으로 적합하지 않게 됐다라는 뜻인 거죠. 물론 이 사례를 보면 이 한국 자본주의의 천박함, 다시 말해서 이 천민 자본주의의 속성이 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이 국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외적의 침입을 막고 뭐 전쟁을 억제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군인으로 좀 교육받고 훈련받는다는 게 그 단순하게 그 국방을 위한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군대 역시 이 군복무 대상자들을 그 사회 시스템이 요구하는 좀 순화되고 또 순치된, 그러니까 길들여진 국민으로 재교육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 그 다음에 학교, 또 군대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또 규율과 통제에 순응하는 뭐 그런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차츰 그런 역할들이 그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서 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 근대적 노동자는요, 그들의 생산 기반인 그 농토로부터 쫓겨나서 또 강제적이고 또 통제적인 뭐 길들이기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공장, 어쩌면 그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도 그 거대한 공장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공장에서의 어떤 규율과 또 통제에 그 순응하는 그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요, 이 노동자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요, 이 노동자와 함께 태어난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함께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있는 거죠. 바로 이 노동 문제입니다. 뭐 갈등과 또 분쟁이죠.
더군다나 그 갈등과 분쟁의 이 밑바탕에는 이 사회 계급이라는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이 분쟁이 또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제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 분쟁과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구나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